따르릉 따르릉. 명절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나는 부엌에서 혼자만의 소박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아파트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된다.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 올리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이 전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 선이야. 잘 지내고 있지? 명절인데 밥은 해 먹고 있니? 이번에도 우리 집에 와야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정겨웠지만 내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순간 손에 쥔 젓가락이 덜컥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이제 남의 집 며느리도 아닌데 왜 아직도 이렇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는 걸까? 어머님, 제가 이제 뭘 어머님이야. 그냥 어머니라고 해. 넌 아직도 내 며느리잖아. 내 말을 끊고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휴대폰을 꼭 쥔 내 손에 땀이 배어났다. 가슴이 답답하게 옥죄어 왔다. 어머님, 저 이제 이혼했잖아요. 며느리도 아니고. 이혼은 내 아들이랑 한 거지. 나랑 한 게 아니야. 30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오늘 차례상 차리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새벽 오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갔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제사상을 차리고 온 집안 청소를 도맡아 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마당 장독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김장을 하다가 손가락이 퉁퉁 부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저 참았다. 참으면 복이 온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 시집살이가 어디 쉬우니?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버텨왔다. 내 젊음을, 내 꿈을, 내 자유를 모두 그 집에 바쳤다. 선이야, 듣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네, 듣고 있어요. 그럼 언제 올 거야? 오늘 오후에 올 수 있지?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부엌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답답해 보였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었다. 아무도 눈치 볼 것 없이 혼자만의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그저 김치찌개 한 그릇과 따뜻한 밥으로 소박하게 명절을 보내고 싶었다. 어머님, 저는 참, 준호한테도 연락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고. 요즘 젊은 것들은 명절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나 봐. 그래도 넌 다르잖아. 30년 동안 한 번도 명절을 빠진 적이 없는 우리 며느리잖아. 준호는 내 전 남편이다. 그와 이혼한 이유는 복잡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무책임함과 무관심이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는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것도 생활이 어려운 것도 모두 내 탓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년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의 관계까지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뭘 죄송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어서 준비하고 와. 내가 좋아하는 나물도 무쳐놨어. 시어머니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텅 빈 부엌에 뚜뚜뚜 하는 통화 종료음만이 메아리쳤다. 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들고 씻어가며 생각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나는 자유로워질 줄 알았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이제야 내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이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례적인 안부 인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더 집요해졌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까지 계속 보내왔다. 명절인데 혼자 어떻게 지내니? 우리 가족인데 왜 안 와? 제사상 차릴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매번 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이었다. 나는 다시 김치찌개를 저어가며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3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그분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대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때로는 친딸처럼 아껴주시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미 끝난 관계였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까? 똑똑똑.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나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어보니 현관 앞에 커다란 보자기가 놓여 있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떡국떡과 사과, 배가 정성스럽게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 선이야, 내가 안 오면 제사상 차릴 사람이 없어. 이것이라도 받아라. 마이너스 어머니가. 메모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어머니가 직접 가져다 놓고 간 것이었다. 이 이른 아침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것을 놓고 가신 것이다. 나는 보자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에 앉아 사과 하나를 들고 바라보았다. 붉게 익은 사과가 유난히 탐스러워 보였다.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서 가져다 주신 것이겠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이혼한 며느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애착을 보이는 걸까? 아들과는 헤어졌지만 시어머니와는 헤어지지 않았다는 뜻일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또 시어머니였다. 선이야, 문 앞에 놓은 것 봤지? 떡국떡으로 국이라도 끓여 먹어라.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됐어. 말 많이 하지 말고 어서 와. 벌써 몇 시인데 차례 지내기 전에 와야지.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선이야, 나는 내가 없으면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아. 30년 동안 내가 해주던 그 음식 맛을, 내가 차려주던 그 상을 어떻게 잊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꼈다. 왜 나를 이렇게 붙잡는 걸까?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어머님, 알았어.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포기 못해. 넌 여전히 내 며느리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다.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3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는 없는 것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들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들의 모습이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평온함이 좋기도 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이 조용한 공간. 이것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아닐까?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넌 여전히 내 며느리니까. 과연 그럴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그 집의 며느리인 걸까? 3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정이라는 게 이혼 서류 한 장으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걸까? 나는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떡국떡을 바라보았다. 이것으로 떡국을 끓여 먹으면 마치 그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먹는 떡국은 얼마나 쓸쓸할까?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깨달음을 얻었다. 시어머니도 혼자였다는 것을. 아들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며느리마저 떠나버렸으니 정말 혼자가 된 것이다.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제사상을 차리고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하는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하지만 그것이 내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김치찌개가 다시 끓기 시작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졌다. 나는 다시 젓가락을 들고 혼자만의 명절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 하루만은 아무 생각 없이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떡국떡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니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이름은 이선희, 올해 52이다. 30년 전 22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 시집살이를 시작했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순수했던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했던 그 어린 신부가 바로 나였다. 신혼 첫날부터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나를 깨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지. 그렇게 시작된 30년의 시집살이였다. 남편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보태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상 받아 먹고 저녁에 돌아와 밥상 받아 먹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새벽부터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제사상을 차렸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바빠졌다. 매달 돌아오는 기일, 명절 차례, 집안 대소사까지 모든 것이 내 몫이었다. 특히 김장철이면 정말 죽을 맛이었다. 마당 장독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배추 수십 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버무려야 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반지를 빼야 할 정도였지만 그저 참았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으면 복이 와. 우리 때는 더했어. 어른들의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자랐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째 아들 민수를 낳고 이어서 딸 혜진이를 낳았다. 아이 둘을 키우며 30년을 살았다. 기저귀 빨고 이유식 만들고 학교 준비물 챙기고 학원차로 데려다주고 정신없이 흘러간 세월이었다. 그 사이에 남편은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저 무관심했다면 나중에는 무책임해졌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술만 마시고 들어왔다. 승진해서 밀려날 때마다 집에서 화풀이를 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다는 건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외도였다. 처음에는 의심만 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샤워 시간이 길어졌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나?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결정적인 순간은 3년 전이었다.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한 것이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게 뭐예요? 영수증을 들고 따지자 남편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하고 늦어서 잠깐 쉬고 온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도 참았다. 아이들 생각에 가정 파탄을 생각하니 차마 끝까지 추궁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도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 독립했다. 민수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고 혜진이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이혼해요. 3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시원해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에게도 이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애초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 나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약간의 예금만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텅 빈 거실에 서서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마저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를 위해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었다. 이제야 내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5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얻은 자유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여유, 저녁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간단히 해먹는 자유,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집에서 뒹굴거릴 수 있는 평온함.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했다. 시어머니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가끔 안부 전화 정도는 받았지만 예전처럼 매사에 간섭하지는 않으셨다. 아마 이혼한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 전부터 장보기 시작해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혼자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 전화가 왔다. 선이야, 명절인데 뭐하고 있니? 우리 집에 와서 차례 지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님, 제가 이제 이혼해서 이혼은 내 아들이랑 한 거지 나랑 한 게 아니야. 30년을 우리 가족으로 살았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그때는 단순히 정이 많으신 분의 인사치레인 줄 알았다.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제 저는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날에도 전화가 왔다. 그 다음 추석에도, 그 다음 설날에도 어김없이 명절마다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면 점점 더 간절해졌다. 제사상 차릴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야. 내가 해주던 음식 맛이 그리워. 명절인데 혼자 어떻게 지내니? 그러더니 이제는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신다. 오늘 아침처럼 보자기에 떡국떡을 싸서 현관 앞에 놓고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누르고 기다리시기도 한다. 나는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 허전하실 만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속 과거가 발목을 잡는 기분이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려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모질게 대할 수도 없었다. 그분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나를 대해주셨던 분이었다. 때로는 친딸보다 더 아껴주시기도 했다. 아이들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셨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힘내라 격려해 주시기도 했다. 시어머니로서는 나쁘지 않으신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았나?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미 끝난 관계였다.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놓아주지 않으시는 걸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사과즙이 입안에 번졌다. 정성스럽게 고르신 것이 분명했다. 크기도 고르고 색깔도 예뻤다. 이런 정성을 받으면서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며느리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창밖으로 다른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들이 보였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들의 모습이었다. 어디선가는 온 가족이 모여 정담을 나누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가 오갈 것이다. 나는 그런 풍경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었다. 혼자서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쉰둘의 여자. 그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 평온함이 좋았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이 공간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분의 간절함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단순한 고집이나 습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왜 그럴까? 아들도 있고 다른 가족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나를 이렇게 붙잡는 걸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래야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단순히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딩동딩동. 현관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온 것 같았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한 손에는 또 다른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모른 척 할 수도 없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 선이야. 집에 있었구나. 왜 전화를 안 받니? 걱정했잖아.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관으로 들어오셨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명절인데 며느리가 혼자 있으면 되겠니? 차례상도 차려야 하고 음식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풀어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안에는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과일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이것들로 상 차리자. 내가 다 준비해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마치 옛날처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기쁨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명절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에게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진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보자기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니
첫 번째 명절이 생각났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이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었다. 9월의 아침 공기가 선선했던 그날, 나는 평소보다 늦잠을 잤다.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달콤한 잠이었는지.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예전 같으면 벌써 3시간 전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시간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런 여유로운 명절 아침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나는 기분 좋게 커피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웠다. 간단하지만 맛있는 아침이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다. 선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명절인데 왜 안 오니? 벌써 몇 시인데 차례 지낼 시간 다 됐잖아. 순간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오늘이 추석이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었을 것이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뭘 안녕해. 우리 집은 내가 없으면 제사상이 허전하다. 어서 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투가 배어 있었다. 마치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잊으신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님 이제 이혼했잖아요. 며느리도 아니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혼은 내 아들이랑 한 거지. 나랑 한 게 아니잖니.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30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넌 아직도 내 며느리다.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어머님, 그렇지만이 뭐야? 제사상에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상을 차리겠어? 준호는 그런 것도 모르는 놈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3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상을 차려왔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 당황스러우실 만도 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이제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새로운 삶? 쉰이 넘어서 무슨 새로운 삶이야. 가족이 최고지, 가족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다.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가족이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명절만 되면 시어머니의 연락은 어김없이 왔다. 처음에는 전화였다. 그 다음에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선이야, 명절인데 혼자 뭐하고 있니? 우리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함께 지내자. 제사상 차릴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명절 음식도 내가 해야 맛이 나는데. 매번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들이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제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 설날에도 또 그 다음 추석에도 똑같은 연락이 왔다. 점점 메시지의 내용도 간절해졌다. 선이야, 내가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썰렁하다.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아. 30년 동안 내가 해주던 그 음식들이 그리워서 어떡하니. 그러다가 카카오톡도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언제 카카오톡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카톡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며느리야, 안녕?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과 샀다. 가져다 줄까? 혼자 사니까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니? 카카오톡에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다.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사진,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사진, 명절 음식들 사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급기야 직접 찾아오시기 시작했다. 처음 벨이 울렸을 때는 깜짝 놀랐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 게 아닌가. 한 손에는 큰 보자기를 들고 계셨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문을 열어드리자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선이야, 너 혼자 사는 거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 반찬 좀 해서 가져왔어. 보자기 안에는 온갖 반찬들이 들어 있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김치.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이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뭘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가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그때도 며느리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혼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여전히 나를 며느리라고 부르셨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찾아오셨다. 때로는 미리 연락을 주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했다. 선이야, 집에 있지? 잠깐만 올라갈게. 오늘 좋은 과일 있어서 조금 가져왔어. 명절이니까 떡국떡 좀 갖다 놔라. 매번 뭔가를 들고 오셨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다.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자. 혼자 있으면 쓸쓸하지 않니?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나는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시어머니의 정성은 고마웠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속 과거로 되돌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온갖 밑반찬들과 함께 메모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선이야, 집에 없더라. 이것들 냉장고에 넣어두고 잘 챙겨 먹어라. 몸 건강해야 한다. 마이너스 어머니가.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나는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더 피곤해졌다. 시어머니를 모질게 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시 예전의 며느리 역할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다. 시어머니의 연락이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부터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널 챙겨주시는 게 어디야. 고마운 일이지. 30년을 며느리로 살았으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아주 매정하게 끊을 수는 없지. 하지만 이혼했으면 선 긋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얽매이지 마. 친구들도 의견이 다 달랐다. 어떤 게 맞는 답인지 모르겠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다. 그것도 명절 당일에.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선이야, 이것들로 상 차리자. 시어머니는 가져오신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시며 말씀하셨다. 나물, 전, 과일, 떡국떡. 정말 제사상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었다. 어머님, 옛날처럼 우리 둘이 차례 지내자. 시아버지도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당연히 함께 할 거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았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였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갈 수는 없었다. 어머님, 잠시 앉으세요. 저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아마도 내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 이 상황에 대해서요.
어머님이 계속 저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뭐가 문제니? 며느리가 명절에 시어머니한테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바로 그거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이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거였다. 어머님, 제가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아니야, 넌 여전히 내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30년을 우리 집에서 살았잖아. 그 세월이 어디 가겠어? 이혼한다고 그 모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정과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어머님,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다. 선이야,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춘 순간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고 가져온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다. 어머님, 뭐라고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이것들부터 정리하자. 시어머니는 대답을 피하셨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놓아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를 붙잡으려고 하셨다.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특히 한 달 전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날은 추석 전날이었다. 나는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늦게 집에 돌아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또 시어머니가 뭔가 갖다 놓고 가신 것 같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평소보다 더 큰 보자기였다. 들어보니 무게도 상당했다. 집에 들어가서 보자기를 풀어보니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떡국떡 한 봉지, 사과와 배 한 봉지씩, 그리고 각종 나물들까지. 정말 제사상 하나를 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평소보다 더 긴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선이야, 내가 안 오면 제사상 차릴 사람이 없어. 준호는 그런 것도 모르는 놈이고 나 혼자서는 힘이 딸려. 제발 와라.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마이너스 어머니가. 그 메모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왜 아직도 날 붙잡으세요? 이제 그 집 며느리는 아닌데.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추석 당일 아침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다. 누가 이런 이른 시간에 벨을 누르는 걸까?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시어머니였다. 평소보다 일찍 오신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선이야, 일어났구나. 어서 준비해서 우리 집에 가자. 시어머니는 내 말을 끊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놀라운 말을 하셨다. 오늘은 정말 내가 와야 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어머님, 어제 메모도 남겨주셨지만 정말 갈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아니야. 넌 여전히 내 가족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다.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는 게 아닌가. 선이야, 너 없이는 정말 안 된다. 30년 동안 내가 해주던 그 일들을 나 혼자 어떻게 하겠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간절해 하시는데 나 혼자만 매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예전의 며느리 역할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어머님,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제 삶이 있어요. 내 삶,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사는 게 내 삶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가족을 버렸다는 표현이 너무 아팠다.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그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결국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더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나를 대하셨다. 선이야, 이 나물 좀 더 묻혀라. 제사상에 이 접시 놓으면 안 되지?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아, 그래도 역시 내가 해야 제맛이 나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마치 내가 이혼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그 집의 며느리인 것처럼 굴어지셨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내 마음과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너무 괴로웠다.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락을 하셨다. 이번 설날에도 당연히 올 거지? 내가 없으면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다니까. 우리 집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야. 매번 우리 집 며느리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혼했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울해졌고 시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이혼했으면 선은 그어야지. 너무 얽매이지 마. 차라리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애매하게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친구들의 조언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맞는 말 같았다. 정말 한 번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을 때 나는 마음먹었다.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는 없었다. 어머님,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이제 정말로 며느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미 끝난 관계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아니야. 이혼은 준호하고 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인정 못해. 절대 인정 못해. 어머님, 넌 여전히 내 며느리야.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했다. 나는 좀 더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고 했다. 어머님, 저도 30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길? 가족이 무슨 다른 길을 가? 시어머니는 다시 내 옆에 앉으시더니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선이야, 넌 내게 며느리가 아니야.
딸이야, 딸.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딸이라고 하시니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감도 느꼈다. 그렇지만 어머님, 그렇지만이 뭐가 있어. 혈육도 아닌데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해도 금세 헤어져. 하지만 너는 달랐어. 30년을 참고 견뎌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다. 참고 견뎠다는 표현이 내 지난 결혼 생활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았다. 정말 참고 견디며 살았던 30년이었다. 하지만 어머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과 서운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참고 싶지 않다고? 그럼 그동안 나와 함께 있는 게 힘들었다는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가족이 있는데 왜 혼자 살려고 해? 왜 우리를 떠나려고 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에게는 내가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을 가족의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붙잡는 것이 내게는 또 다른 구속으로 느껴졌다. 어머님, 저도 어렵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향하셨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를 귀찮아한다면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기억해둬. 넌 여전히 내 가족이야. 그건 내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시는데 나는 급하게 불러들였다. 어머님, 잠깐만요. 뭔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셨다. 나는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70이 넘으신 나이에 무거운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가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에게는 내가 여전히 가족이었고 그 마음을 바꾸시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넌 여전히 내 가족이야. 과연 가족이라는 관계는 법적인 서류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정과 추억들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고 동시에 내 자유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여보세요, 어머님? 선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쓸쓸하고 지친 목소리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잠이 안 와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어머님,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드디어 시어머니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으려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떨리고 있었고
뭔가 큰 비밀을 고백하려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이야. 나, 나 혼자야. 네, 준호 그놈이 벌써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새로 결혼할 거래.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준호가 재혼한다고? 이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어머님, 그게 무슨, 한 달 전에 알았어. 그놈이 와서 대놓고 말하더라고. 새 여자 데리고 와서는 이제 이 집에는 안 오겠다고. 새 가족이랑 살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내가 너라도 잡고 싶었던 거야. 너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으려 했는지 이해가 됐다. 아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나까지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어머님, 미안해, 선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너도 내 삶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나는 어떡하니?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아가니? 그날 밤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시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니 그동안의 행동들이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고집이나 소유욕이 아니라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시 며느리 역할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었으니까. 며칠 후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더 이상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큰 집이 유난히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평소 같으면 명절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나오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 보였다. 며칠 사이에 더 늙으신 것 같았다. 선이야. 왜 왔니?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앉아서 나는 차근차근 내 마음을 설명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내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님이 외로우신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다. 선이야, 사실 나도 알고 있어. 내가 힘들다는 것도, 내가 자유롭고 싶다는 것도. 어머님, 하지만 나는 무서워. 정말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확실하게 정리하자고.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한 목소리였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왜 저를 계속 며느리로 묶어두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을 것이다.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요.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았는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봤다. 준호 씨는 새로 결혼한다면서요? 그럼 새 며느리한테 기대하세요. 왜 이혼한 저를 붙잡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선이야.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다. 나는 아들을 잃었어. 그런데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어머님, 너는 내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았어. 정말 친딸 같았다고. 시어머니의 고백에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어머님, 저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안 돼. 대답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어.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다. 어머님, 정말 어려워요. 저도 제 삶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큰집 제사날이었다. 시아버지의 형님 제사였는데 온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나는 당연히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저녁 때 준호의 여동생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희 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오늘 친척들 앞에서 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경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다. 뭐라고 하셨는데? 언니가 집을 떠나면 더 이상 명절을 살고 싶지 않다고 모든 친척들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언니 사진을 들고 계시면서 이 아이 없으면 우리 집은 끝이라고. 미경아, 어머니 어디 계셔? 지금 큰 집에 계세요.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큰 집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큰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온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손에는 내 사진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내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그 순간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 아, 선희가 왔네. 시어머니가 일어서더니 갑자기 내 손을 꼭 붙잡으셨다. 얘들아, 이 아이가 우리 선희야. 30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던.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나는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다. 이 아이가 우리 집을 떠나면 나는 더는 명절을 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새 여자랑 살고 이 아이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온 방안이 숨죽인 정적에 잠겼다. 모든 친척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희야. 시어머니가 내 손을 더 꽉 잡으셨다. 제발,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너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시며 애원하시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으로, 어떤 이는 비난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선희야. 큰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셨다.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신 것 같구나. 한번 생각해 보렴.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말을 보탰다. 그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가족이 뭐 그리 완벽한 게 어디 있어. 모든 시선과 말들이 나를 압박했다. 마치 내가 매정한 며느리인 것처럼 노인을 버리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으시려고 하셨다. 어머님, 안 돼요. 나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게 할 수는 없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이야기를 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함께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아파할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도 내 자유도 모든 것을 고려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방식으로요. 친척들이 모두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말이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큰 집은 고요해졌다. 시어머니와 나만 남은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집에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큰 집에서 자고 가려고. 오늘은 혼자 있기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다. 아까 친척들 앞에서 그런 일을 벌이신 후라 그런지 많이 지쳐 보이셨다. 나도 집에 갈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뭔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했다. 어머님, 우리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오늘 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 평소 당당하고 강하셨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는 정말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다. 단순히 명절 제사상 때문일까? 아니면 30년 습관 때문일까?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하고 계셨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거실에 울렸다. 5분, 아니 10분쯤 지났을까?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선이야. 네, 어머님. 내 아들은 이미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렸어. 그 말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다. 이혼하고 겨우 2년인데 벌써 새로운 가정이라니. 한 달 전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 나보다 1살 어린 여자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는 대놓고 말하더라. 이제 이 집에는 안 오겠다고. 새 가족들하고만 지내겠다고. 어머님,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새 와이프가 싫어한다나 뭐라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을 키워준 아들이 나를 그렇게 버리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지만 준호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집은 이제 나를 완전히 외면해.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나는 혼자가 되었어, 선이야. 정말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래서 선이야, 내가 내 마지막 가족인 줄 알았다. 시어머니의 고백에 눈물이 났다.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너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는 거야. 그제야 알았다. 시어머니의 집착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외로움과 상실감, 그리고 버림받을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준호 씨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너야 당연히 모르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셨다.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아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어떻게 말하겠니? 그 말에 시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됐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정작 그 가족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님, 그렇다고 제가 다시 며느리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아. 나도 이제 알겠어. 네. 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왜 자꾸 피하려고 하는지.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미안해, 선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어머님, 나만 생각하고 내 외로움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래도 너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말에 나도 울컥했다. 시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소중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내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다. 다른 방식?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가족? 어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그럼 진짜 딸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딸처럼? 네, 며느리는 의무가 있지만 딸은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다. 그럼 너는? 네, 앞으로도 어머님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정말, 정말 그래 줄 거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명절마다 무조건 와야 한다.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 이런 의무는 없어야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대신에 어머님이 외로우실 때, 정말 필요하실 때는 제가 와드릴게요. 선이야. 그리고 명절도 가능할 때만 함께하고 음식도 함께 만들어요. 어머님 혼자 다 하시지 마시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너는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구나? 네, 어머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고마워, 선이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시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앞으로는 강요하지 않을게. 너의 마음을 존중할게.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상처에 대해 털어놓으셨고 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 무서우셨다고요? 너마저 떠나면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까봐. 시어머니의 고백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놓아줘야 돌아오는 거구나. 어머님,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선이야.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니 그 말에 나도 눈물이 났다. 어머님도 저에게 좋은 분이셨어요.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는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너의 희생이었구나. 시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앞으로는 희생 말고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네, 어머님.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의 며느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새로운 관계. 그것이 우리가 찾은 답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잘 될까? 30년 동안 굳어진 관계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선이야, 일어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사고. 이제는 명령조가 아니라 제안하는 목소리였다. 어머님, 시간 괜찮으시면 좋아요. 그럼 10시에 만나자. 우리 집 앞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벌써부터 달라진 모습이 보였다. 강요가 아니라 제안. 명령이 아니라 요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시장에 가서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예전처럼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였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네, 저도 이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과연 이 새로운 방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30년 동안의 습관과 관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시장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못 써시고 내가 팔을 다듬었다. 예전처럼 내가 혼자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느낌이었다. 선이야, 이렇게 같이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 그러게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나도 모르게 며느리한테는 다 시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그 말에 나도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그랬다. 30년 동안 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줄 알았고 시어머니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이어졌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런데 선이야, 내가 혼자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니? 아무래도 자유로운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럼 뭘 하고 싶어? 나는 잠시 생각해 봤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사실, 요리 배우고 싶었어요. 요리? 넌 이미 요리 잘하잖아.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그냥 집밥이고 정말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양식이나 중식 같은 것도.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배우면 되잖아. 요즘 문화센터 같은 데서 많이 가르치던데. 그렇긴 한데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왜? 나이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오랫동안 안 해봐서. 시어머니가 내 손을 톡톡 두드리셨다. 뭔 소리야? 쉰둘이면 아직 젊어. 요즘 세상에 쉰둘이 어디 나이야. 그 말이 힘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너무 소극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럼 진짜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니 신기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데 다니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하셨을 텐데. 어머님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나야 뭘. 시어머니가 머뭇거리셨다.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사실, 노래 배우고 싶었어. 노래요? 응, 트로트 말고 다른 노래들. 가곡 같은 거. 나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가곡을 좋아하신다는 걸 몰랐다. 어머님 목소리도 좋으신데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 같이 문화센터 알아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문득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런 평화로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쌓인 습관과 관성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복잡했다. 내 자유와 시어머니의 외로움. 그 두 사이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까? 시어머니는 분명히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혹시라도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건 아닐까? 선이야, 너 괜찮니? 갑자기 조용해졌네.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무슨 생각?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했잖아. 어머님, 사실 저 아직도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혹시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해서요.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내가 또 널 힘들게 할까봐 그런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때 눈물이 차올랐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어머님, 응, 말해봐. 전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난 그 말이면 됐다. 네,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도 이제 욕심 부리지 않을게. 예전처럼 너를 붙잡지도 않을 거고. 어머님,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네, 가족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셨다. 고마워, 선이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도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나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드디어 우리만의 답을 찾은 것 같았다. 완전히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는 관계.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족.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선이야, 잠시 만날 수 있을까? 2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로? 우리 어머니 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어머니가 요즘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 너 때문에. 저 때문에요? 응, 혼자서도 잘 지내시고 문화센터도 다니신다고 하고. 아, 시어머니가 정말로 가곡 배우기 시작하셨나 보다. 그래서 뭐,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어색했다. 괜찮아요. 인사는 생략해도. 아니야, 꼭 하고 싶어.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내가 챙겨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준호 씨, 저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그래서 더 고맙지. 그리고 어머님을 챙기는 건 원래 아들인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준호가 잠시 침묵했다. 미안해.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못된 아들이라는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연락드려 보세요. 그게 새 와이프가 싫어해서 역시 그 이유였다. 준호 씨, 그건 핑계예요. 정말 어머님을 생각한다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평생 어머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이야, 준호가 연락했어.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기뻤다. 다행이네요. 내가 뭔가 말했구나. 별말 안 했어요. 당연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고마워, 선이야. 정말 고마워.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새로워졌다. 시어머니는 가곡 교실에 다니시기 시작했고 나는 요리 교실에 등록했다. 명절에는 함께 보내지만 예전처럼 내가 혼자 모든 걸 준비하지 않았다. 정말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조금씩이나마 어머니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가 시어머니 집을 찾아왔다. 새 부인은 데려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어머, 준호가 왔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요즘 노래도 배우고 있어. 노래요? 어떤 노래요? 가곡이야. 가곡. 목소리 좋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 준호가 웃었다. 그럼 한번 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부끄러워하시며 조금 부르셨다. 정말 목소리가 좋으셨다. 와, 진짜 잘하시네요. 저도 몰랐어요. 그치? 나도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뿌듯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나는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준호는 늦었지만 아들의 도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깨달음. 이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다. 6개월이 지났다. 이번 추석은 정말 달랐다.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명절을 맞았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로서 시집에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시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단둘이 조용한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 선이야, 뭐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내가 된장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시며 물어보셨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말 함께 하셨다. 어머님, 그럼 나물 좀 무쳐주세요. 그럼요, 기꺼이. 시어머니의 대답이 밝았다. 정말 기꺼이 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졌다. 우리는 함께 간단한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거창한 제사상도 복잡한 전통 음식도 없었다. 그냥 우리 둘이 먹고 싶은 것들로만 상을 차렸다. 된장국, 김치찌개, 간단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요. 그러게 말이야.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워 하셨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 식탁 위에는 거창한 제사상도 무거운 시집살이의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된장국과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만 있었다. 어머님, 요즘 가곡 교실 어떠세요? 아, 정말 재미있어. 선생님이 내 목소리가 특별하다고 하시더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했다. 새로운 취미를 찾으신 후로 정말 밝아지셨다. 이번 달 말에 작은 발표회가 있대. 와서 들어볼래? 물론이죠. 꼭 갈게요. 정말 고마워, 선이야. 이런 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따뜻한지.
예전처럼 의무적이고 딱딱한 대화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화였다. 선이야, 너는 요리 교실 어때? 저도 정말 재미있어요. 이탈리아 요리 배우고 있는데 다음에 어머님께 해드릴게요. 오, 그거 좋겠네. 기대할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선이야, 사실 말이야. 네, 어머님.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정말요? 응,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다시 알게 됐어. 시어머니의 고백이 가슴을 울렸다. 30년 동안은 며느리 챙기고 집안일하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됐어. 어머님, 너 덕분이야, 선이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줬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어머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우리 참 이상하네. 서로를 놓아주니까 더 가까워졌어. 정말 그랬다. 서로를 붙잡으려고 할 때는 힘들었는데 놓아주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누가 올까? 문을 열어보니 준호였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새 부인과 함께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절인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준호. 그리고 새 부인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셨다. 어서 와, 들어와. 그리고 선이야 소개할게. 준호 새 부인이야.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주셨다. 안녕하세요. 새 부인도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 같았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갑자기 온 건 아니죠?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마침 선이랑 식사하고 있었어. 선희 씨도 계셨군요. 새 부인이 나를 바라봤다. 네, 어머님과 명절 인사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혹시 저희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나아졌다. 새 부인은 생각보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시어머니께도 정중하게 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어머니, 저희가 음식이라도 사올까요? 아니야, 충분해. 같이 먹자. 우리는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중재로 분위기가 편해졌다. 어머니, 요즘 노래 배우신다고 들었어요. 새 부인이 관심을 보였다. 응, 가곡 배우고 있어. 재미있어. 와, 멋지세요. 저도 노래 좋아하는데 다음에 들려주세요. 그럴까? 다음에 발표회 있을 때 와서 들어봐. 네, 꼭 갈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것이었다. 준비하고 나서 준호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이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그리고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지금도 혼자 외로우셨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할게. 아들 노릇 제대로 할게. 그렇게 그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와 나는 다시 둘만 남았다. 어때? 새 며느리 괜찮지? 시어머니가 물어보셨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님께 정중하게 대하던데요. 그러게. 나도 좋게 봤어.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그리고 준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어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해가 지고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선이야, 오늘 정말 좋았어. 저도요, 어머님. 이런 명절이 훨씬 좋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정말 그랬다. 예전처럼 복잡하고 피곤한 명절이 아니라 정말 가족다운 따뜻한 명절이었다. 어머님, 저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여전히 외로운 어머니였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딸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3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든 경험과 추억이 우리를 이렇게 성숙한 관계로 이끌어준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동시에 소중한 인연도 지켜낼 수 있었다. 며느리도 아니고 딸도 아닌, 하지만 가족인 그런 특별한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답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그 인연이 우리 삶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인연이 우리를 지탱하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선희와 시어머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살이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 감사합니다.